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는 시간.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첩보 소설의 대가죠. 존 르카레의 추운 나라에서 온 스파이를 읽어볼 텐데, 최근에 이제 007 영화가 그 다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 작품으로 이제 개봉을 하면서 이 스파이물에 대한 또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라고 되어 있군요. 네. 예전에 제가 읽었을 때는 추운 나라에서 온 스파이였는데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돌아오니까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갔다 돌아왔다는 느낌이고 추운 나라에서 온 거는 저쪽 나라에서 파견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더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처음 듣고 추운 나라에서 온 스파이가 1편이고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가 속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말 되네요, 그거. 그렇죠. 돌아온 스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나는 잘못 읽은 건가? 나는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은 추운 나라에서 온 스파이였거든요. 네. 오늘 그 이시안 씨가 가져 나온 그 책 보니까 이제 표지도 바뀌었고 판형도 바뀌었는데. 사실 다른 책으로 읽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읽어보면 알겠죠. 그 책이 같은 책인지 다른지. 일단 작가는 같습니다. 존 르카레. 자, 이 프랑스 풍의 이름을 가진 존 르카레. 사실 프랑스 작가는 아니죠. 어떤 작가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프랑스와 쪽 반대쪽에 있죠. 영국의 소설가입니다. 영국의 소설가. 네, 칼럼니스트고 본명은 데이비드 무어 코널인데요. 필명을 사용한 이유가 이 초기작을 쓸 때요. 실제로 영국 정보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명으로 발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필명으로 쓰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SIS 요원 출신인데 이 SIS가 나중에 MI6로 그 이름을 바꾸거든요. MI6, MI5가 이제 영국의 대내 정보부, 네. MI6가 대외 정보부 이렇게 나눠지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 진짜로 자기가 실제로 정보부에서 근무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쓴 거라서 이 소설들이요. 007과는 완전 반대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007을 쓴 이언 플레밍도 영국 정보부 출신이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그 정보부에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그 썸머신 모험 있죠. 달과 육펜스. 네. 그 사람도 MI6 출신이더라고요. MI6에서 봉급을 많이 월급을 많이 안 주나요? 부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들 나와서 소설을 그렇게 쓰시는데. 근데 이언 플레밍 같은 경우는 007을 굉장히 화려한 액션, 뭐 여성과의 어떤 썸씽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그런 거 하나도 없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온 주인공들이 좀 추레하다 싶은 중년의 남자들 이렇기도 하고요. 서류를 뒤적거리고 탐문수사하고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실적이고 그리고 회색적이다라는 그런 평을 듣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뜨거운 스파이물이 아니라 아주 차가운 스파이물. 그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네, 현실적인 스파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 존 르카레 사실은 그 스파이물의 대가이자 굉장히 많은 그 영화 감독들이 사랑하는 그런 원작자로 알려져 있잖아요. 사실은 박찬욱 감독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존 르카레의 원작을 가져다 드라마를 찍었던 적이 있고, 또 그 유승환 감독 같은 경우도 베를린 영화 이렇게 보면 그 남북이 이렇게 접선할 때요. 한석규 씨인가요? 한석규 씨가 이렇게 손에다 뭐 책을 하나 들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존 르카레의 소설이에요. 그게 아마 이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굉장히 많은 팬들을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작가인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제가 이거 앞에를 보면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은데라고 하는데 베를린 첫 장면이 동독 쪽에서 막 동베를린에서 사람이 막 넘어오고 뒤에서 총 쏘고 막 이런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이 첫 장면이랑 똑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베를린이 아마 그럼 여기에 대한 오마주였던 것 같네요. 그렇죠. 유승환 감독이 사실은 이 존 르카레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찌 됐건 자, 이 추리 소설. 추리 소설이라기보다는 이제 스파이 소설의 이제 그 대가인 존 르카레. 그의 또 대표작이 바로 이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인데 이 줄거리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아까 저희가 원작가 속편 아니냐 얘기했지만 농담이고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노파심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책이 세 번째 소설이에요. 근데 이걸로 굉장히 세계적인 성공을 이뤘습니다. 이 줄거리 사실은 이게 이런 식의 추리 소설이 끝까지 말씀을 드리면
되게 재미가 없다, 김이 빠진다 이래서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이건 제가 할 때는 줄거리를 알아도 아주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면이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들의 대화가 아주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진행이 되거든요. 제가 앞서서 잠깐 이제 말 실수 비슷하게 했습니다만 이게 추리 소설이 아니라 스파이물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추리 소설은 이제 범인이 누구인가 여기에 핵심이 좀 맞춰져 있다라면 이건 사실은 그런 핵심보다는 아주 그 냉혹한 스파이 세계의 어떤 그 공기 같은 걸 느끼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결론을 알아도 이제 책을 읽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전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모르고 보면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결말을 알고 봐야지 좀 안심하고 보는 사람이라서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제가 오늘 좀 친절을 발휘를 해보죠. 네. 이 동서냉전 상황이 아주 극에 달했던 그 1960년대 그 영국의 정보부 요원이 리머스가요. 그 자기의 정보원들이 차례차례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독일 첩보망을 다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아주 강력한 동독 정보부의 실권자인 문트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스파이 싸움에서 이제 밀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리머스가 문트에 대한 이제 증오심이 좀 있겠죠. 네. 근데 영국 정보부가 리머스에게 비밀 업무를 제안을 합니다. 이 문트를 제거할 수 있는 묘수다. 이런 거죠. 이제 이것을 위해서 리머스는 정보부에서 변방으로 밀리다가 몰락하고 알코올 중독과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공금에 손을 댔다가 쫓겨나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연출을 합니다. 네, 그 과정을 밟아요. 그러니까 적의 스파이가 자신에게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신이 배신을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적들이 의심하지 않게 하려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미리 사전 공작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사이에 그 도서관에서 이렇게 물테면 그냥 근무를 하다가 리즈라는 영국 공산당원인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네. 이 여성이 이후에 아주 큰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리머스는 자신에게 접근해온 소련 스파이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척하면서 그들을 이간질할 이야기를 흘립니다. 문트의 정적인 피들러에게 의심의 꼬투리를 제공해서 이 문트를 이중첩자다 이렇게 몰아서 내부에서 제거를 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피들러가 아주 순조롭게 리머스의 의도대로 걸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문트를 고발을 하죠. 그래서 결국 문트는 최고회의가 특별히 소집한 그 사문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네. 이 피들러와 리머스의 증언으로 이제 문트가 정말 이중첩자로 고발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제거가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리즈가 갑자기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서 왜 갑자기 나타나는 걸까요? 네. 궁금해 죽겠네. 궁금해 죽겠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평소 같으면 여기서 끊었겠지만. 말을 다 해주십니까? 그럼 좀 쉴까요? 이쯤에서 한번 쉬고 뭐 다음 얘기하다가 또 할까요? 네. 오늘은 결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 뒤로 얘기가 진행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십자가를 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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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리즈가 왜 나오게 되냐면 리즈한테 이제 리즈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리즈한테 막 사소한 것들을 막 물어봅니다. 네. 그런데 리즈의 증언으로 리머스의 증언이 완전 신뢰를 잃게 돼요. 리머스가 사소한 거짓말들을 계속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고 네. 왜 그랬을까라는 과정에서 알고 보니 이제 문트는 정말로 이제 이를테면 충실한 그 사람이고 피들러가 이제 문트를 음해하려고 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그 말하자면 이제 이 리머스가 했던 모든 공작이 지금 수포로 돌아갈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리머스도 뭐 리즈를 구해달라. 저 여자는 아무 상관이 없다. 뭐 내가 이렇게 한 거다. 이거 자백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문트는 정말 이중첩자였어요. 네. 그래서 이 문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영국 정보부가 리머스마저 속이고 이런 판을 짠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피들러가 문트를 의심하고 있었고 자칫하면 피들러가 이제 문트를 고발해서 이게 밝혀지려는 판국에 오히려 상황을 그쪽으로 확 몰아가서 이 마지막 판을 딱 뒤집어서 이제 그 피들러가 오히려 거기에서 총살당하게 만드는 그런 커다란 그림 속에 리머스와 리즈가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 비정한 스파이의 세계에서 한낱 소모적인 장기말로 사용되는 네. 그 인물들에 대한 어떤 고독감, 무력감 혹은 냉혹함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낸 소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둘은 이 동독에 있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도망을 치려고 어쨌든 돌아가야 하니까 도망을 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좀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리머스의 그 인간적 고뇌가 계속 펼쳐지게 됩니다. 네. 다 얘기했네요. 오늘 미천 다 털었네요. 다 이야기했어요. 네, 다 얘기했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아니 마지막 딱 하나는 있죠. 그 베를린 장벽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제 거기까지는 도저히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근데 질문 보니까 있던데요. 제가 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생각하는 이제 스파이라는 그 이미지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이 스파이 소설 이전에도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007 영화라든지 뭐 제이슨 본 시리즈라든지 이미 뭐 유명해진 그런 어떤 스파이물의 고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스파이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스파이라는 건 사실은 폼나는 그런 어떤 그렇죠. 그 캐릭터들인데 네. 이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그 자기의 어떤 운명조차도 그 알지 못한 채 장기말처럼 이렇게 휩쓸려 다니는 정말 무력한 어떤 현대인들의 초상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제가 생각하는 스파이는 아까 제이슨 본이나 007 같은 경우는 스파이라기보다는 슈퍼히어로에 가까운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정말 스파이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영화 그 은밀하게 위대하게 김수영 같은 스타일 있죠. 바보요? 네, 동네 바보로 위장 잠입해가지고 5년, 10년을 이렇게 딱 위장하고 있는 그런 식의 스파이가 진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멀리 간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스파이의 요건은 은근과 끈기. 은근과 끈기.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여기 리머스는 그런 맞죠. 그런 공작들 몇 년에 걸친 공작들 뭐 감옥까지 가고 그런 것들을 다 견디면서 그 공작에 나서기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스파이에 좀 더 맞지 않나 현실적인 스파이에 맞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은근과 끈기. 네.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 이 스파이 필수 조건 생각하면서 뭐 기억력, 뭐 체력, 임기응변 능력, 뭐 상황 파악 능력, 진짜 모든 게 다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읽다 보니까 여기서 이 이야기하는 도중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그 철학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철학에 대한 이야기. 네. 이 피들러가 그 영국 정보부 사람들에 대해서 막 물어보면서 그들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냐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제 이 피들러 같은 경우는 자기 어쨌든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신념이든 맹신이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요원들은 평화와 진보를 위한 투쟁의 전위에 서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활동이 이 반혁명으로부터 우리들 인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희생이 있더라도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숭고하게 생각한다. 그런 신념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물어보는데 리머스는 없는 거예요. 그게 막 짜증을 내요. 아니 왜 그런 게 필요하냐 막 이러면서 월급 주는데 왜 그런 게 필요하냐. 그러면서 자기가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지를 못합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이 존 르카레가 가장 핵심적으로 그 이 소설에서 다루고자 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어요. 네, 맞아요. 마치 작가가 본인에게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나는 도대체 영국 정보부에서 왜 일을 했던 거지?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결국은 자기가 그걸 납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인간은 납득하지 못하면 결국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소설 쓰고 나오잖아요. 정보부에서. 그렇죠. 그게 사실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르카레가 은행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소설을 처음 썼을 때 정보부에 근무하고 있었대요. 근데 은행 계좌를 열어놓고 그 은행한테 어느 정도 이상의 인세가 들어오면 알려달라. 그래서 딱 이 세 번째 소설인데 추운 날에서 돌아온 스파이가 그 기준을 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사표를 내고 이제 전업작가로 돌아섰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은 못 그만두는데 야 은행에 인세가 한 1억 정도 쌓이면 얘기 좀 해줘. 네. 그때는 내가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은행에서 선생님 인세가 1억을 넘었는데 그럼 아싸. 그래서 네. 사실 이제 그 이야기하고 맞물리니까 그 소설 속의 그 부분이 이제 이해가 비로소 되네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숭고한 우리나라의 그 지금 이제 국정원이라고 하나요? 네. 그 유명한 어떤 슬로건이 있잖아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슬로건이 있는데 바로 그런 어떤 투철한 신념이라든지 이데올로기가 없이 네. 직업의 하나로서 이제 스파이 생활을 하면서 혹은 이 국제 그 냉전 시대에 어떤 자신의 어떤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했던 작가의 어떤 그 이야기가 그 대목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존 르카레의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의 프리웨이.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구북구 이시안 씨, 박사 씨와 함께 오늘 존 르카레의
정말로 오래된 고전이자 걸작이죠.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에 이제 여러 명의 캐릭터들이 등장하잖아요. 뭐 독일의 스파이도 있고 러시아, 지금은 러시아지만 당시 이제 소련이라고 했죠. 소련의 스파이도 있고 또 역시 뭐 영국의 스파이도 있는데 어떠세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인물들이 있다면 어떤 인물들일까요? 저는 인상적이었다기보다는 하여튼 뭔가 좀 불쌍하다? 불쌍하다. 네, 이게 2인자죠. 피들러 같은 경우가 여기서 보면 가장 자신의 임무와 조국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트는 1인자인데 독일 정보부의 1인자인데 오히려 배신자고 여기 주인공도 마찬가지로 무슨 특별한 사명이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직업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명감을 가지고 조국에 충성하면서 사는데 이 사람만 잘못돼요. 그리고 이 사람만 숙청당하고 사형장까지 가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그렇죠. 아이러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은 약간 뭐라고 할까 1인자에 대한 어떤 희생도 있었긴 있었습니다만 네. 그래도 본인이 믿고 있는 신념, 어떤 조국을 위해서 가장 투철하게 첩보 활동을 했는데 결국은 그 투철함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게 만들고 몰락하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 마치 그 신화 속의 어떤 그 비극적인 인간들을 보여주는 캐릭터들을 가져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런 요소들을 저는 약간 강화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앞부분에서는 피들러에 대해 설명하면서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하다 뭐 이런 이제 풍문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네. 약간 편견을 가지고 독자들이 읽게 만들지만 읽다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순수한 사람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안에서 그 동독 안에서 어떤 그 인종차별, 그 유대인에 대한 인종차별의 희생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가장 이제 정말 무고하다고 할 수 있는 리즈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운명이 지금 이제 끝났다. 난 이 총살 당할 거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 여자는 아무 죄가 없으니 보내줍시다. 막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치 신화적인 인물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피들러가 되게 마음에 남았는데요. 근데 정말 뭐니 해도 리머스가 진짜 왜 이렇게까지 할까? 정말 자기 인생을 이렇게 던져서까지 일부러 알코올 중독자로 소문나고 정말 자기가 온갖 추문을 다 뒤집어 쓰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약간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스파이는 할 만한 직업이 못 된다. 돈을 많이 주더라도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거기도 아이러니가 있는 게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문트에 대한 증오라고 나오잖아요. 자신의 어떤 그 스파이망이 이제 다 파괴가 되어 나서 그 사살된 어떤 동료들에 대한 그 죄책감 혹은 거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이제 문트라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데올로기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무엇인가 그렇죠. 복수국, 개인적인 사적 복수국을 위해서 이제 벌이는 듯한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그런데 동기가 그런데 그 사람이 한 행동은 결국 문트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 돼버린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거기도 아이러니가 엄청 심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스 비극을 스파이물로 바꿔놓은 듯한 그런 또 그 해석이 또 가능해지겠군요. 네네. 유일하게 그가 그의 이제 선택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 마지막 장면이 역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제 그 장벽의 이쪽 저쪽을 선택할 수 있는 자신의 유일한 선택의 순간에 문득 깨닫잖아요. 자신이 속할 수 있는 곳이 아무 곳에도 없다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최후의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 소설은 말하자면 그 거대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그 아무것도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없는 아주 뭐라고 할까요? 무기력한 한 인간에 대한 모습 같은 걸 보여주게 되는데 역시 모든 이야기가 다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군요. 그리스 신화의 가장 비극적인 어떤 인물상을 만들어내는 듯한 그런 이야기가 이 책 안에 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네. 이 리머스는 사실 보는 내내 이 사람 정말 삶에 대한 의욕이 있는 걸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역설적인 게 네. 알코올 중독과 그 인생 낙오자의 역할을 정말 열연을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열심히 하잖아요.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분리할 수가 없죠. 정말. 그러니까 연기를 하는 것인가 나는 실제 알코올 중독인가 이걸 알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잖아요. 이제. 그러게요. 그리고 사실 이 리즈에 대한 깊은 사랑을 결국 나중엔 보여주기는 하지만 사실 그 리즈에 대해서도 중간에 뭔가 사랑을 막 표현한다거나 난 정말 너무 사랑한다거나 이런 장면이 거의 없어요. 리즈는 사랑을 하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결국은 정말 누구보다 큰 사랑을 보여주는 형태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 소설 중간에 약간
이게 지나가는 말처럼 이런 부분이 나와요. 어떤 일테면 리머스가 한 번도 자기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지 않다가 네. 딱 한 번 짧게 자기 그 이후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삶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이 뭐라고 나왔냐면요. 리머스는 리즈가 준 게 무엇인지 깨달았다. 영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을 되찾아야 할 거라고 생각했다. 그것은 하찮은 것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었다. 평범한 생활이 가치 있다는 믿음. 빵 부스러기를 종이봉지에 넣고 해변으로 걸어가 갈매기들에게 던져주는 소박함. 하찮은 것에 대한 이 관심은 리머스가 이제껏 가질 수 없던 것이었다. 갈매기에 던져줄 빵이든 사랑이든 다른 무엇이든 간에 그는 돌아가서 그것을 찾을 것이다. 스스로 찾지 못하면 그를 대신해서 리즈가 그것을 찾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리머스가 좀 희미하게라도 나는 이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품는 장면이었는데 그게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삶의 감각을 찾게 되는. 네, 네. 그러니까 거대한 어떤 그 의무와 목적만을 가지고 그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네. 리즈라는 여성을 만난 뒤에 그 일상의 어떤 소소함을 맛보고 그것이야말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군요. 너무 슬픈 장면이죠, 사실. 그래서 저는 이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라는 제목이 이해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보면은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돌아오지 죽으니까. 못해요. 정말 이거 정말 전 제목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사기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도 아니, 있는데 이 정말 제목에서 뭐 돌아올 뻔한 스파이라던가, 뭐 돌아오지 못한 스파이라던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제가 이제 결말을 짐작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을 텐데, 돌아온 스파이라 그래서 저는 정말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네. 마지막에 네. 리머스가 사실은 서베를린 쪽으로 갈 수도 있었고 동베를린 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리즈가 총에 맞아서 동베를린 쪽에 있으니까 자기의 선택으로. 전 그 얘기 물어본 적 없어요. 이시안 씨가 그냥 이시안 씨가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네. 이시안 씨가 말해버렸네. 네, 그리고 베를린 장벽 위에서 리즈는 이제 죽고서 이 사람이 어느 쪽으로 뛰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선택으로 살고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순간에 동베를린으로 내려가거든요. 총에 맞은 자신의 연인의 옆으로 내려가죠. 네. 그것이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는 유일하게 이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한 일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본인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자신의 그 모습을 완성시키고 이제 죽음을 맞는데 그것이 제목의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추운 나라는 과연 무엇일까? 네. 이것이 말하자면 그 동베를린인가 아니면 뭐 소련인가? 근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복무했던 어떤 그 실질적인 지역의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 스파이의 세계에서 얼어붙어 있던 네. 하지만 리즈를 통해서 이제 그 비로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맛보고 느끼기 시작한 한 남자의 이야기. 그래서 이 추운 나라는 굳어있던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 하는 또 생각도 사실은 책을 읽으면서 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하려던 말을 완벽하게 그랬나요? 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추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요. 마지막에 이제 리머스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싫어. 다 싫어. 나는 지쳤어. 하지만 그게 세상이야. 인류는 미쳤어. 우리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하찮은 물건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어디나 다 마찬가지야. 속은 사람, 잘못 인도된 사람, 헛되이 보낸 평생, 총살당한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아무 이유도 없이 통째로 말살당한 집단과 계층. 그리고 당신의 당은 분명 보통 사람들의 시체 위에 세워졌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그 추운 나라에 대한 묘사가 아닐까.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생각이 듭니다. 염세적인 세계관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은 가장 그 치열한 어떤 스파이의 세계에서 살았던 작가가 바로 세상을 인식하는 어떤 방법이 아닐까. 그 스파이 영화 보면 이런 장면들 많이 나와요. 막 앞에서는 오페라가 펼쳐지고 있고 쇼가 펼쳐지고 있는데 그 무대 뒤에서 막 치열하게 어떤 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맞아요. 그 장면을 해석해낼 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 겉보기에 화려한 세계가 있지만 그 뒤에서 얼마나 그 치열하면서도 또는 그 악랄하고 또는 지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바로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화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꼭 스파이가 아니라 그냥 우리 회사의 한 부분이다. 직업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지금도 뭐 이를테면 오페라 하고 있으면 뒤에서는 열심히 분주히 일을 합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존 르카레가 이 책에서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북튜버 이시안 씨와 함께 북구북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이 첩보 소설의 명작이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게 앞선 세대라고 볼 수 있는 이제 이안 플레밍 같은 경우는 007 소설을 한참 써놓고 나서 내 책은 화장실에서 무릎 위에다 올려놓고 보는 책이다. 그냥 싸구려 소설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존 르카라의 추운 날에서 돌아온 스파이는 사실은 이후에 많은 스파이 소설들도 영화들에게 이제 영감을 준 작품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무엇이 이 책을 이렇게 명작이 되게 만든 걸까요? 저는 이게 스파이 소설로 읽히지 않고 진짜 이거 본격 문학이다라고 해도 얼마든지 은유적으로 우리한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단지 소재가 첩보물일 뿐이지, 네. 스파이물일 뿐이지. 되게 계속 아이러니한 점이 조국을 배신한 것 가지고는 리머스는 사실 조국을 위해 일하고 있고요. 네. 그 겉으로는 조국을 위해 되게 열심히 일하는 문트는 사실은 조국의 배신자고. 네. 반대로 아까 그 독일 정부의 2인자 피들러는 누구보다 조국에 충실했지만 반역자로 오히려 숙청을 당하고. 몰락하고. 여기에 조국이다. 그러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대의로 개인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는 하나의 핑계거리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대의라는 게 과연 완벽한 가치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인물들이 처한 상황들을 보면 대의라는 게 그냥 개인들의 탐욕을 다른 말로 시스템적으로 표현한 말이 아닐까. 개인을 희생시키는 명분으로 표현한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어쩌면 허상일 수밖에 없다. 네. 또 그 안에서 우리는 왜 이토록 어떤 이유인지도 모른 채 희생을 강요당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네, 도대체 대의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생각. 마치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 국민은 도대체 어떤 국민이지 하는 그런 느낌에. 저는 아닌가요, 확실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계속 네. 그렇게 하시니까 네. 저는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국민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왜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어떤 극한 상황 속에 몰아넣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서 어떤 인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사실 뭐 재난 영화라든지 뭐 이런 게 다 그런 종류의 이제 영화들이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존 르카라의 소설도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뭐 이를테면 정말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직업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사람 믿어야 될 것인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인가 속여야 될 것인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인가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거대한 하나의 게임이지만 그 안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들을 굉장히 잘 그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정말 그냥 아주 스릴 넘치고 흥미진진한 그냥 커다란 게임 이야기처럼 읽을 수도 있지만 아, 정말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하여튼 다 하고 있구나.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봤어요. 그게 명작이 된 이유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 거리 많은데 읽을 때는 그냥 쑥쑥 재밌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책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스파이 소설로서도 굉장한 완성도라고 생각이 되는 게 말하자면 이제 플롯을 거의 완벽히 가깝게 짜놨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앞부분에서 그냥 흘겨들었던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뒤에 가면은 아주 중요한 복선으로 작용하고 의미론적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걸 한번 읽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읽으면 아, 이게 하나의 대사도 그냥 버릴 게 없어요. 중간에 보면 막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리즈에 대한 얘기 잠깐 나오니까 아, 그 여자는 건드리지 마라. 그랬더니 갑자기 관리관이 약간 그 성급하게 누가 뭐 작용한다 그랬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 굉장히 중요한 키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된다든지. 쓰인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 제발 저리는 모습이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알고 봐야 또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아마도 오늘 이 책 이야기 했을 때 아니 나 이제부터 읽어볼 건데 결론까지 다 얘기하면 어떡해 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봤던 영화 또 봐도 재밌고 읽었던 소설 다시 봐도 재밌는 건 그것이 늘 새롭게 해석되고 보이지 않았던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니까. 네. 그리고 그냥 나 스토리 다 알게 돼서 너무 짜증난다 못 읽겠다 하시는 분들은 딱 반년만 있다 읽어보세요. 나도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하긴 그래요. 읽었던 책도 읽으면서 얘가 여기서 죽었나? 막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었는데 제가 이걸 SNS에 읽고 있다고 올렸더니 사람들이 댓글로 와 정말 너무 명작이죠. 그런데 끝이 기억이 안 나네요. 와 진짜 너무 재밌어요. 다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읽어봐야 될까 봐요. 어떻게 끝나죠? 저도 사실 뭐 완벽하게 다시 읽지 못했고 네. 옛날에 읽었던 책이라 이번에 그 코너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슬쩍 이제 흘듯이 이렇게 읽어가는데
그러다가 이런 장면이 있었어? 그래서는 그 대사 몇 줄을 또 이렇게 물끄러미 앉아서 쳐다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뭐 이후에 오독된 거로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한때 그 프랑스와 트리포가 했다는 이야기, 영화를 2번 보는 것이다. 좋아한다는 것은 그것을 2번 보는 것이다라고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책에도 아마 그 이야기가 그대로 통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 줄 추천사 두 분께서 좀 해주시죠. 저는 007만 보고 스파이에 대한 환상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이 책을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총탄이 난무해도 죽지 않는 007 같은 그런 스파이의 세계가 아니라 알코올 중독을 연기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인생 밑바닥까지 가야만 하는 네. 현실 세계에서의 스파이에 대한 이야기 바로 이 책에 담겨져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말씀 들으니까 007을 보고 싶어지네요. 좀 약간 이렇게 머릿속을 좀 씻고 싶은 마음이 좀 듭니다. 스포일러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번 007의 엔딩도 뭐 그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사실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한데 네. 못지않은 비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러면 그냥 저는 저 애니메이션이나 보러 가겠습니다. 저희 한 줄 추천사는 내 삶이 너무 평화롭고 따분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의미일까요, 그거는? 이 이야기 중간에 나오잖아요. 하찮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내 인생은 아무 일도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렇군요. 얼마 전에 봤던 그 애니메이션 영화였죠. 소울이라는 작품에서도 보면 결국 이제 죽은 뒤에 자신의 어떤 그 삶을 되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 주인공이 그 일상의 소소함에 이제 매료당하는 순간이 분명히 등장하거든요. 네네. 아마도 우리는 왜 눈앞에 있는 그것을 잡지 못한 채 먼 길을 돌아서 여행을 하고 있는지 다시 네.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책이기도 했습니다. 자, 두 분의 한 줄 추천사로 오늘을 부끄부끄 존느깔의 추운 날에서 돌아온 스파이 읽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자이 오사무, 최근에 이 제목을 그대로 사용한 내용은 다릅니다만 드라마도 있는데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